설명을 하면서 설명 속에서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통째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심리검사, 이게 MMPI나 지능검사를 좀 검사를 갖고 사실 가설을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걸 좀 읽으시는 것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를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는 부분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례 3개 해온 것들은 여러분이 다음에 검사나 지능검사 같은 걸 조금 뭐 좀 배울 수 있으면은 그걸 하신 다음에 검사를 갖고 어떻게 내담자를 진단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이 사례를 갖고 하나만 검사 없이 어떻게 사례 개념을 하는지를 한번 사례 3개 중에서 하나만 갖고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되면은 그때 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아니면 또 이런 것이 어렵더라 하고 제가 교재에 보면 제일 뒤에 저희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저희 다리꿈에 상담 수련하는 선생님들만 들어오는 비밀 카페예요. 비밀 카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사례 개념화를 해서 도저히 내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제가 이 사례 개념화 슈퍼비전 했던 거 동영상을 다 찍어서 그 카페에다 다 올려놔서 이런 내담자는 어떻게 상담하고 이런 내담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주면 내가 상담하는데 이도저도 모르고 참 내가 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통 잘 힘들더라. 그러신 분은 제 책을 반드시 좀 읽으세요. 읽으면 기본적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그거는 하신 분이건 안 하신 분이 우리 상담하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피드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례 개념화 이 하는 부분 있지요. 사례 개념화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시고 이 강좌를 저희가 안산센터에서 내일 배움 카드로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재직자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배움 카드를 국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돈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안산에서 서산 저도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안산 올라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대구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시는데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를 전산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서 그 비용을 아마 상담사로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지원이 될 거예요. 근데 학교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있으신 분들은 상담 교사는 안 돼요. 이렇게 정규직 상담 교사하고 공무원은 안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아니면은 아주 대기업에 있는 데서 근무하신 분이 20%만 본인이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그래서 뭐 이 심리 검사라든가 슈퍼비전이라든가 사례 개념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이런 과정들 다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NCS 코드로 다 그 HR들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이것들을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공부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뭐 그래 안 되고 책 읽고도 잘할 수 있으면은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는데 이제 이 NCS로 국비로 상담 과목을 열어서 하는 데가 저희 센터밖에 없어요, 전국에. 부분들은 다른 건 다 실비로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아주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후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이런 사례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이해 가시죠? 알려드리고 그 이후 것들은 계속해서 사례를 보고 훈련하시고 사례를 보고 훈련하시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례를 갖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한 학습의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부분들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례를 딱 봤을 때, 이제 사례 개념을 한다 그럴 때,
조금 좀 피곤하시죠? 자, 우리 몸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잡고 이렇게 이를 잡은 다음에 쭉 이렇게 옆으로 좀 하고 우리 옆에 이렇게 저 칠판을 보고 저쪽 저 벽을 보고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앞에 사람 이렇게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앞에 돌아. 아까.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돌아, 반대로. 귀도 좀 만져주고. 뚝뚝 소리가. 자, 지금 이제 이 사례에서 좀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지능검사도 빼졌고, 첫 번째 사례가 지능검사도 빠져 있고, MMPI만 우선 넣고, 지능검사 빼고, 다 빠졌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 내담자가 고등학교 몇 학년이다? 2학년 남자아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다. 내담자에 대한 두 번째. 이 내담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례 개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겠죠. 이게 쭉 대략 봤을 때 이 내담자한테 어려움이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호소 문제를 일부러 안 썼어요. 뭐가 어려움이 있을까, 이 내담자에? 자, 다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또래 관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성적이 안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다. 인정받고자 욕구가 있다. 또. 불안, 우울이 있다. 그 다음에. 또래, 대인관계. 선생님은,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 글씨를 하면은 해독을 하는데, 이집트 문자 해독을 한대요. 뭐 잘 몰라요. 그 다음 또. 문화적인 스트레스 있었어요. 문화적 스트레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냈어요.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쭉 적으면 돼. 일단은 내가 잘 모르면 읽어보고, 얘가 뭐 이런 게 있겠네 하고 쭉 적으시면 돼요. 지금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적고 나서 우리가 볼 때, 처음에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는 얘가 뭐가 어려운 거지, 이거야. 알겠죠? 이것들이 뭘 다 얘기를 일단은 다 처음엔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하듯이 그냥 뭐가 얘가 일어난 거지, 뭐가 어렵지 하고, 무엇이 어렵냐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요. 그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적는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진단적 공식이라겠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핵심을 딱 뽑아야 돼. 그러면 진단적 공식할 때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엉덩이 놀리고. 자. 그렇죠. 내담자 원하는 거야, 그 뒤에. 자, 이게 진단적 공시할 때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DSM-5. 자, DSM-5를 기준으로 진단을 해야 돼. 진단적 공. 이것이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아는 가장 기준이라겠죠. 쉬우니까. 그분들. 선생님 아까 잠깐 피곤해서 눈을 감으셨는데 가위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 어렵냐 할 때 DSM에서 진단. 그러면 DSM-5의 기준에서 얘가 이런 또래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성적도 안 좋다. 자존감도 떨어진다. 뭐 강박사고 강박행동,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포괄해서 이 내담자한테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이 뭘까? 뭐겠어요? 네? 그렇지, 불안이죠. 뭐냐면 이 아이가 글씨를 쓰면 어떻게 해요? 글씨를 쓰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글씨를 그걸 뭐예요? 그 자기 마음에 들대 할 때까지 계속 지우고 쓰고 이런 행동이 나오죠. 결국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은 뭐예요? 강박 행동이죠. 이게 지금 강박 행동이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강박 행동인데, 그러면 이 강박 행동이 내용인데 강박 행동이 나왔단 말은 항상 뭐가 있다? 강박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강박 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나 이렇게 이거 놔두면 안 돼. 그럼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하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게 강박 사고잖아요. 그럼 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떠오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장 이렇게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얘가 불안이에요. 불안과 우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안과 우울인데 DSM-5에서 얘가 불안에 대한 것은 이제 강박이 나왔으니까 얘가 강박증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우울인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심리 검사예요. 근데 지금 심리 검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내담자에 대해서 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DSM-5를 기준으로 할 때 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심리 검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 심리 검사를 갖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행동 관찰이나 내담자의 임상적 자료를 갖고 해요. 임상적 자료. 임상적 자료는 뭐라 그러냐면은 클리니컬 데이터라 그래요. 임상적 자료는 어떻게 우리가 내담자를 임상적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임상적 자료는 내담자하고 면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담자가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내가 글씨를 쓰면 계속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해요. 이게 임상적 자료야. 내담자가 말한 모든 클리니컬 임상에서 말한 데이터, 상담자가 꾸며낸 게 아니라 클리니컬 데이터, 임상적 자료, 이게 내담자가 말한 거예요. 행동 관찰은 뭐예요? 앉아도 다 고3인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담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강박증의 이름, 뭐, 고3이면은 그냥 빠지고 이러잖아. 근데 고3인데도 어쩐다? 빠지지 않고 상담에 나와. 이게 행동 관찰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런 행동 관찰과 임상을 자료를 보고 이 내담자의 이 진단의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낼 때 검사를 알면 금상 첨하겠죠. 검사까지 같이 되면 훨씬적인 증거를 타당성 있게 증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우병우 씨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증거가 부족해서 뻔히 눈에 보이는데 못 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담은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과학과 예술의 절묘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케이스 포뮬레이션의 공식에 의해서 굉장히 근거 있게 타당성인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내담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야 돼.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이거 그냥 이러겠다 싶어서 겐또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예술이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 과학이 수학 풀듯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피타고라스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아까 제가 말한 DSM-5에 기준한 그 절묘한 질문을 가지고 공감을 해주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질문을 딱 하는 거. 이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과학과 예술의 탁월한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게 좀 부족하냐, 근데 내가 둘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 과학적인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례 개념을 하는 방식은. 그러면 강박과 우울일 때 주로 봤으니까 우울보다는 어디에 조금 더 이 자료가 조금 더 가까운가요? 불안에 조금 더 가깝죠. 이 아이가 뭐예요? 그 학교도 좀 나가고 있고 하지만 학교 나가서 꾸준히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도 해. 왜냐하면 MMPI에서 2번 촉자가 뜨긴 하지만 이 내담자가 지금 DSM-5에서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불안. 불안 중에서도 강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럼 이 내담자 어려움은 뭐예요? 불안한 강박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내담자는 무엇이 일어났느냐? 뭐냐 그럴 때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 뭐 한다? 계속 지우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한다? 계속 글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3이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계속 이거 지우고 있다고. 이게 이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 자, 그러면 이 내담자 어려움 뭐라고요? 이 내담자 얘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글씨를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지우고 글씨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지우고 쓴다.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내담자가 말하는 주 호소 문제야. 나는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의 이런 행동을 뭐 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게 이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안 적었죠. 여러분이 추론해봐라고. 자꾸 상담사는 이것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 내담자가 말하는 주 호소 문제예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뭐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안에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사례를 가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 내담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사가 이 부분을 이게 강박사고, 강박행동이라는 것들을 추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담자 이런 부분이 주 호소 문제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어렵냐 그럴 때 이 내담자 어려움은 결국 강박사고니까 이 내담자의 불안이다. 그것이 어떤 강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DSM-5로 말하면 뭐예요? 강박증. 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강박증 성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찾았던 거예요. 그럼 강박증 성향 때문에 이 내담자가 뭐예요? 성적도 자꾸 떨어져.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대인관계, 또래관계. 제가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된다? 계속 지워서 이거 맞춰야 되는 거야. 글씨가 똑바르지 않으면 뭐 한다?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 글씨가 똑바라야지 친구를 만나요. 글씨가 똑바로 정렬되지 않으면 어떻게?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또래 관계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낮다고 했었죠.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뭔가를 글씨를 똑바로 쳐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죠. 이것도 부분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잘하고 싶은 불안을 얘기를 했고 문화적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DSM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여기서 이게 두 번째 이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담자에 대한 이런 사례고 첫 번째 무엇이 문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겠죠? 왜? 그러면 얘가 이런 것이 왜 생긴 거야? 왜 글씨를 똑바르게 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얘는 글씨를 똑바로 하면 어떤 사람은 책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물이 정렬이 똑바로 안 되면 뭐 한다? 업무를 시작을 못 해요. 다 정렬을 해놔야 돼. 그래서 조금 흐트러지면 뭐 한다? 계속 정렬하는데 시간을 더 보내. 밥을 먹으는데 그릇이 똑바로 안 나서 뭐 어떻게 한다? 밥을 안 먹고 뭐 한다? 그릇 맨날 하도 흘리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됐다. 또 왜 생긴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아, 이걸 우리가 뭐라 해서 왜 생겼냐를. 아까. 그렇지. 아, 참 잘했다. 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뇌가 시냅스들이 막 활발하게 해서 전기 충격을 줘서 불을 켜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참 잘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우리 일을 해주자. 시냅스야 불을 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참 잘했다. 예. 이게 이제 임상으로 증거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뇌에 자극을 줘야 되잖아. 인지적인 촉진할 때. 그 뇌에 자극을 주는 방식이 민감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예쁘다 우리 새끼 어이구 잘했어. 그럴 때 이제 이 전기의 시냅스들이 불을 켜서 연결해서 다양한 회로를 통해서 연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런 것이 놓쳤다면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 자극을 주는 거죠. 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임상적 진단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럼 임상적 진단은 아까 뭘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이론. 그럼 나는 이 내담자 이 어려움을 어떤 렌즈로 이 내담자를 이해할 것인가, 이 내담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임상적 평가라겠죠. 그럼 우리 어떤 이론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론 이제 다 얘기해봐요. 인간중심?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당첨! 인간중심으로 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간중심. 자, 우리 A반에서 먼저 당첨돼서 인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 중심을 한다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 아까 이 병리, 어려움이 왜 생겼다고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그렇지. 좀 더 크게. 다 같이? 그치, 글씨 잘 쓰려고 하지. 그치.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놈의 단어가 개념화가 그죠? 빨리 전환이 안 되죠? 같이 뭐예요? 조건화를 시켜서 그랬다 했어. 같이 조건화. 그럼 같이 조건화라는 말은 너라는 이 아이의 내담자의 가치를 뭘로 조건화 시켰어요? 뭘로 조건화 시켰어요? 뭔가 능력을 글씨를 잘 써야지 너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가치 조건화를 시켰죠. 그리고 네가 뭔가를 잘해야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치 조건화를 시켰죠. 근데 이 가치 조건화 얘가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려움이 생긴 거야. 왜? 이 가치를 조건화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 글씨를 갖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 글씨 지우는 게 봐봐. 내 글씨를 얼마나 못 써요. 그냥 이 넘어가면 될 거 못 쓴다. 해도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야, 형수가 저기 노트 좀 빌려주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노트를 빌려가면은요 해도 못하고 결국 한다. 다시 노트를 줘요. 저희 남편이 저하고 연애 편지를 썼는데 글씨를 편지를 쓰면 한 달 동안 해독을 못 해갖고는 갖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제가 글씨를 못 써요. 근데 원래 못 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교과서처럼 썼어요. 아무나 안 믿는 표정이야. 믿거나. 근데 그 좋아하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똥통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똥통중학교가 뭐냐고, 이제 지금으로는 뭐 애들이 이렇게 뭐, 대안학교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쁜 말이 나왔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학교를 그냥 이렇게 인가 안 난 학교 있죠? 인가 안 난, 돈이 없으면은 일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인가 안 난 학교를 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돌 줍고 풀 베고 막 일하고 이런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하면 저희 학교도 아니라 그래서 똥통 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똥통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똥통 학교 다니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인데 여군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글을 쓰는 막 이렇게 막 날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일기장을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또박또박 적었어요. 한번 다음에 보여줄게. 유물로 지금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다 지금 이 얘기 나왔지? 글씨 못 쓰면 어때? 얘가 글씨만 이러면 어떻게 한다? 지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조건을 글씨로 가치를 조건화시켜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겼다.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에서 문제를 본 거야. 그러면은 이 인간 중심에서 가치 조건화라는 이 가치는 뭐다? 얘가 글씨를 뭐 한다? 잘 써야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 가치, 이런 가치에 조건화하려고 얘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거죠. 인간 중심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럼 인간 중심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세부적으로 나눌 때 왜 생겼나 그럴 때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이 렌즈를 본다겠죠. 근데 인간 중심으로 렌즈를 볼 때 왜 생겼나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죠? 무슨 요인? 그렇지. 뭐 비슷하긴 해요. 처음에 이거 왜 생겼냐 그럴 때 우리 그걸 뭐라 그랬죠? 유발 요인. 왜 생겼냐? 참 유발 요인. 참 말도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 그죠? 나 좀 쉽게 하지. 유발 요인. 왜 생겼냐? 왜 생겼어요? 얘가. 이게 유발 요인은 처음에 생겨 있는 그 원인을 말해요. 그럼 얘가 언제 이게 생긴 거야? 유발 요인이. 그렇죠. 어디야? 외국 학교에서 글씨를 해서 영국에서 외국인 교사가 글씨를 쓰는 것을 강박적으로 연습하게 하면서부터 얘가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긴 거 부분은 유발 요인은 뭐예요? 그 아빠 딸은 아빠가 선교사니까 외국인 학교 가서 외국인 교사가 영어 스페링을 적는데 계속해서 지우고 똑바로 적어라 계속 그러니까 얘가 어쩐다? 이 글씨에 대한 강박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다? 유발 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요인은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를 유지시켰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유발은 처음 생기게 한 원인이고 유지는 계속해서 유지시킨 요인이에요. 유지는 뭘까요? 그렇죠. 인정받기 하는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잘하시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자, 인정어.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잘하세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뭐가 있을까? 유지시킨 게. 얘가 부모가 선교사는 계속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도 계속 유지시켜준 요인이 되겠죠. 부분들. 지갑적으로. 자, 그 다음에 촉발 요인. 촉발 요인은 뭐예요? 제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촉발은 무슨 말을 해야지, 아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얘가 계속 있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이때에 대해서 문제가 되냐 이 말이야. 그 촉발 요인이 뭐예요?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언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얘가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나 추첨해서 학교를 가는데 추첨식이 아니라 특목고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다 뭐예요? 공부를 전부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남 했는데 모두 잘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불안한 거야. 내가 이러면 계속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 유지되어서 그나마 있었던 것이 이 촉발 요인은 고등학교 특목고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성적이 뭐한다? 계속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딱 문제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촉발 요인이다. 이거 세 개 개념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유발 요인, 유지 요인, 촉발 요인을 가려내는 거예요. 부분들. 다만 이걸 뭐 한다? 말로 엮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 이제 큰 개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다? 임상적 평가 외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담자의 글씨를 똑바로 쓰고 싶고 지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공부하려고만 하면 뭐한다? 똑바로 해. 근데 얘가 이제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딱 하면은 고개가 이렇게 했으면 고개를 반드시 해야 되지. 고개가 좀 이렇게 막 고개를 반드시 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뭐 하고 있다? 고개를 맞추고 있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한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이렇게 계속 정신 차려야 돼.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것 같다? 글씨를 잘 써야 인정받는다는 가치 조건화와 가치 조건화 때문에 생겨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면 뭐예요? 아, 인간 중심으로 이 상담자가 사례 개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는 뭐 때문에 생겼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외국인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가 글씨를 스페링을 잘못 쓰는 것들을 똑바로 적어라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할 때부터 생겼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졌고, 특히 부모가 선교사인 직업으로 외국에 계속 거해야 돼서 그 환경을 옮겨서는 빨리 그럴 수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영국인 학교에 오랫동안 중학교 때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요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유지시켰던 요인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가정사에서 있던 여러 가지가 복합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라고 딱 볼 수 있나요? 좋아요. 그 이제 선생님이 추론이죠. 이 가설, 이제 이걸 가설이라 그래요. 선생님은 뭐 가정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유지시켰던 요인이 있지 않을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그 학교라면 그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중에 어떤 친구는 이 친구처럼 계속 유발 요인이나 이렇게 폭발까지 할 수 있는 게 되지만 또 어떤 친구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대로 또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그 네. 안에 물론 그것들이 유발의 요인이 있지만 가정적인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사례 개념은 뒤에 나오지만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가설을 세우자면 그 가설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런 생각을, 그럴 수 있겠다고 가설을 설정했잖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이 어떤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 내담자한테 그걸 물어봐도 되겠죠. 아,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는 이런 생활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떨?때?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뭔가를 반드시 놓여있지 않으면은, 좀 혼을 내고, 만약에 그래요. 이런, 아까 말한 임상 자료가 나오면 선생님의 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여기다 적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이제 그 가설을 기각시켜버리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몇 개만 지금 갖고 설명하는,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 해놓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 개념을 계속 수정하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유지연이 이거 말고, 아빠하고 뭐다? 지금 말한 아빠의 이렇게 뭐래요? 그 엄격한 정리정돈 있잖아. 이런 모습,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유지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또 보니까 엄마도 그러더라고. 엄마 이런 거 있고. 이거 계속해서 이게 찾아내는 거죠.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고 수정하는 것이 사례 개념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것들을 다 찾아버려서 하려 그러면은 어려워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만 갖고 큰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어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개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정돼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어진 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계속 어려움이 되냐. 고3이 되니까 계속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 상황, 특히 이제 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온 이런 것들이 불안을 촉발시켜줘서 상담에 의뢰된 거. 이게 촉발 요인이야. 부분들.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다 우울하고 지냈었어. 그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들어갖고는 막 숨을 못 쉬고 막 힘들어요. 그럼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부서 승진이 됐는데 부서가 이동됐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우울한 사람의 촉발 요인이야. 그럼 왜 이 촉발 요인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우울이 있던 것이 드러났느냐? 이 사람은 승진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내가 그냥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 부서를 이동시켜버리면 새로운 환경에 업무를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이 사람에는 승진보다 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우울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가 부서 승진이라는 촉발 요인 때문에 우울이 확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 요인은 뭐다? 부서 이동이라는 거죠. 촉발 요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이때 나타나느냐는 거야. 그게 대부분 촉발 요인이 돼요. 자, 그럼
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아까 문화적인 공식이 있다겠죠. 근데 문화적 공식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많이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얘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오고 계속 하는 부분들이 얘가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 임상적 진단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한 줄을 쓰는 거. 아, 괜찮네. 이거야. 이까지 하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상담자가 할 거야? 이게 상담의 개입 공식. 이게 무슨 공식 이런 것들이 어렵지는 않는데 머릿속에 넣으라고 공식화 그랬어요. 진단 공식화, 임상적 공식화, 문화적 공식화, 상담 개입 공식화. 그래서 이제 문화적 공식은 가로 열고 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무엇이, 왜, 어떻게 이것만 딱 세 개만 알고 사례 개념화를 쭉 잡으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자, 상담. 그러면 나는 인간 중심에서는 어떻게가 아까 개입에 뭐가 있었죠? 인간 중심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나오면 안 돼. 우리 선생님들 사례 개념 외워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했다는데 개입 전략에는 비합리적 신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해갖고 와요. 그게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죠. 자, 인간 중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입점. 그렇죠. 지지요. 지지. 아까 우리 지지는 모든 이론에 다 들어간다겠죠. 근데 이제 이 지지를 인간 중심의 이론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시냅스 연결해라 그래요. 자, 지지를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 어떻게, 칭찬? 오메, 멀리 가버렸네. 그렇지. 무조건적 다 같이 존중. 그래요. 자, 개입 방식은 첫째, 무조건적 존중을 한다. 무조건적 존중은 모든 상담에서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인간 중심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개입 방식으로는 무조건적 존중을 한다. 그럼 이 내담자한테 무조건적 존중. 두 번째 뭐예요? 공감적 이해. 예, 공감적. empathic understanding. 나는 공감을 갖다 공감적 이해 이렇게.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그래서 네가 참 많이 불안하고 힘들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라도 그랬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도 네가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네가 굉장히 네 나름대로 네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애쓰고 수고했네. 계속 끊임없는 공감적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진솔성 또는 일치성. 상담도 일치성. 내가 뭔가 막 대단한 상담의 전문가인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담자가 뭔지 아세요? 있는 척, 상담하는 척 이렇게 하는 애들 제일 싫어해요. 왜 애들이 저 좋아할까요? 척을 안 해서. 척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애들하고 상담할 때는 아이들 옷을 입어요. 저는 여러분하고는 학생이니까 제가 학생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요. 선생님 보면 딱 보면 선생님 정말 선생님 못생겼어요. 딱 인사 그래. 처음 들어오면. 처음 내담자 선생님 못생겼어요. 그래. 야, 너 선생님 못생긴 것도 알고 너 정말 관찰력 있네.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한술 더 떠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다면 어디가 못생겼는지 한 초목초목 얘기 좀 해주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예상했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죠. 그러면서 나는 뭐 해요? 이 아이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얘를 존중해 주는 거야. 너가 그렇게 나에 대해, 너는 나에 대해 되게 관심 있게 봤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네가 지금까지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면 하루에 한 사람 봐도 몇 사람을 본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 365 곱하기 15하면 몇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에서 내가 가장 못생겼다고 네가 볼 만큼 그렇게 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네. 얘 말을 딱 저에 대한 관심의 라포로 딱 받아들여요.
그럼 이 선생님이 아니겠네. 딱 들어가고 선생님 누구 닮은지 알아요? 누구 닮았잖아요. 그래요. 어이구 누구 닮은지 알아. 그 연애 유해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닮아서 야 선생님 그 닮은 축에도 들어가고 그래 이제 어디가 닮았는지 얘기 좀 해주라. 그러고 이제 해도 안 통하면 마지막 애들이 난타, 강타를 날려요. 무슨 타를 날릴까요?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선생님이 안 넘어가. 그럼 마지막 강타를 뭘로 날릴까요? 여기는 양반집이라서 서사는 해서 얘들도 안 그러죠. 우리 저쪽 위에 있는 애들은 날라다녀요. 접시가 날라다니고. 선생님 오타쿠처럼 보여요. 오타쿠 뭔지 아세요? 네. 몰라? 모르면 이제 찾아보세요. 오타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내가 이 강타 치는 이 부분에서는 뻥찌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오타쿠. 야 그래 선생님 오타쿠처럼 보였어?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때문에 선생님 오타쿠처럼 보였는지 우리 얘기해보자. 안녕. 이렇게 하고 딱 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일회기 라포를 형성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애기 딱 왔어요. 애가 뭐라 그럴까요? 저를 보고. 쌤 진짜 못생겼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뭐 한다? 쌤 진짜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상담사의 목표는 뭐예요? 이게 비자발적 내담자인데. 상담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비자발적 내담자들은 어쨌든 얘가 오게끔 해야 돼. 오게끔 얘하고 내하고 뭐가 소통이 되어 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하다 얘기를 해. 진솔성, 일치성은 아이들이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상담사가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이 얘기한 부분에서 또 내담자가 얘기한 부분에서 그냥 같이 마음의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면은 요즘 애들이 되게 빨리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돼요. 부분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집단을 되게 캠프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띄워 있는 보령에 저희 그 힐링 센터 거기서 이제 아이들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이번 여름에서 했어요. 근데 아이들 할 때마다 아이들이 얘기했던 제일 싫어하는 넘버원 상담사가 뭘까요? 전문가인 척, 아는 척.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하고 똑같은 나도 한 인간의 존재로서 너를 바라보는데 다만 선생님하고 상담사 내담자의 그런 관계에서 보고 내가 너를 잘 모른다. 난노잉의 자세로 제가 책에 써져 있는 난노잉의 자세로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이거 내가 선생님 잘 모르는데 네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태도로 얘기할 때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자기 이야기를 개방하면서 이야기에 접근하는 거죠. 그게 큐리어스한 어티튜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솔성, 일치성.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뭐다? 인간 중심에서 말하는 상담의 개입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서 나는 뭐 한다? 이걸 위해서 상담을 진행할 거다. 그 다음에 상담의 예후. 이 내담자는 이미 언제부터 연겼어, 이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이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받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주고 특히 상담 라포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면은 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사례 개념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글로 적으면.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글 적으면 글이 적어져요? 안 적어져요? 안 적어져. 그러니까 글 잘 적으려고 해야 될까 못 해야 될까?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거 나누는 건 하실 수 있겠죠. 나누는 거만 처음 해요. 그 나누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좀 되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글을 한 줄씩 써봐요. 한 줄씩 써보고 그다음 또 두 줄 한번 써보고 그럼 되네. 그리고 이제 그 퍼즐 맞히는 것처럼 한번 이제 맞춰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면은 사례 개념화를 조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세요. 부분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다 따라해 봅시다. 외래어다. 외래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것이 안 되는 게 외래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외래어가. 영어 우리 외래어인 거 잘 알잖아요. 또 외래어가 어디가 있을까요? 상담하는 사람은 잘 알아. 뭐가 가장 우리의 외래어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외래어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상담실 오면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상담실 이러는데 내 남자 모르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상담사는 항상 배운 게 공감하고 감정을 찾아라니까 항상 묻는 질문이 뭐예요? 마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내 남자가 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뭐 한다? 느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뭐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마음의 언어도 우리가 외래어예요. 왜? 우리가 일상의 일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 듣고 연습해보고 또 집에 가서 오늘 가서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왜 그리 약 먹었어? 이러면서 이 마음의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 내가 마음의 언어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하던 대로 해. 엄마 왜 그래?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뭐예요? 뻘쭘해서 다시 또 일의 언어로 가는 거야. 야, 똑바로 안 했네. 숙제해서 안 해서 하고 가서 안 갔어. 다시 일의 언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언어를 쓰는지 상담의 언어를 쓰다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서 혼란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외래어예요, 마음. 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상담사는 외부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고 그 프로세스를 다루는 것이 상담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래어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들다보는. 사례 개념화도 뭐다고요? 외래어다. 그럼 뭘 해라는 거예요? 연습. 자, 연습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례 개념화도 못하고 이거 상담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연습하면 뭐 한다? 다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밥 먹을 때 뭐예요? 사례 개념 연습을 해봐요. 몇 번씩? 우리 밥 하루에 몇 끼 먹나요? 3번까지 하면은 얘가 놀래버리니까. 자, 딱 해보자. 하루에 한 번씩. 만 하자. 예, 우리 역사를 기자 하루에 한 번씩만 합시다. 그래서 대답 말 안 하는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산에 공부하러 오겠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자,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하면은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어려운 부분이지.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구구단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2는 2, 2, 3은 6, 2, 4, 8. 막 밥 먹을 때 방귀 뀌면서 오줌 누고 똥 싸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구구단이 외워졌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샘플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제 뭘로 할까요? 또 하나. 나는 인간 중심 하기 싫다. 두 번째 뭘로 할까? 나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싶다. 우리 B반이 그랬어. 그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까지는 똑같다겠죠. 1번에서는. 그럼 인지행동 치료에서 뭘로 할까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뭐가 문제다? 비합리적 신념이 이 사람의 강박 사고를 가지겠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 그럼 이 사람의 비합리적 신념이 뭐다? 그치. 글씨를 똑바로 써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저 글씨 똑바로 안 적어도 인정받잖아요, 여러분한테. 글씨를 똑바로 도 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똑바로 해야지 인정받는다. 그래서 얘가 똑바로 해서 매일 고개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놔둬. 또 글씨를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해? 인정을 못 받아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냈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랬다? 똑같아. 유발요인, 유주요인, 촉발요인. 그러면은, 자, 개입은, 인지행동 치료할 때 개입은 어떻게 할까요? 3번 똑같 4번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개입에서는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상담 전략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논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합리적 신념 찾기. 아우, 얘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하고 한 것처럼 이게 무기가 안 나오네. 그냥 그만하고 가세요 하고 이런 것처럼. 자, 비합리적 신념 찾기. 이걸 갖다가 비합리적 신념은 어떻게 찾냐면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게 비합리적 신념 찾는 하나 단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은 자동적 사고 찾기. 찾았지요. 찾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야 되겠죠. 논박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소크라테스 방법으로.
그래서 뭘 바꾼다? 인지적 재구조화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의 개입 방식이다. 이게 인지행동이야. 만약에 이것을 또 교류 분석으로 한다. 교류 분석까지 합시다. 여러분 가족 상담 혹시 전공하신 분이 있나요? 별로 없으시구나. 그럼 사티어는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럼 제가 사티어 가족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사례 개념을 하는데 나는 그럼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적 접근으로 사티어의 그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걸 사례 개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건 똑같다겠죠. 그러면 이 사티어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병리가. 사티어에서는. 사티어는 인간이 개인의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가 비슷하냐 그러면은 인간도에서 비슷해요.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일치적이지 않다. 일치적이지. 무엇과 일치적이지 않냐면 내 안에 행동과 언어적인 것이 일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법을 사티어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하냐. 이 사람의 행동이 있으면 이 사람의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이런 부분으로 빙산 탐색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결국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티어에서 얘기하면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여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방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올려야 되겠죠. 그 올리는 방식으로 뭐 한다? 빙산 탐색을 한다. 혹은 가계도 탐색을 한다. 빙산 탐색에서 누구를 만난다? 감정을 알아차리게 하고 기대를 내려놓게 하고 지각을 탐색하는 이런 방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거 사례 개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례 개념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부해야 될 게 첫 번째 무슨 과목? DSM-5 이상심리학. 자, 우리 이상심리학을 하자. 이걸 알아야 첫 번째 이걸 넘어가요. 이걸 안 해놓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책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이상심리학 딱 한 달 하고, 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할 때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 대학원 때 공부했던 거, 대학 공부했던 거, 책 보면서, 이놈의 인간 중심 이 말이었구나. 오늘 가서 보면, 그 말이구나. 오늘 제가 두 과목을 다 띄워줬어요. 핵심적인 것을 딱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이걸 하고. 자, 그럼 이 두 개를 뭐 한다? 조금 더 연결하려면 심리검사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근데 심리검사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두 가지까지만 해서 사례 개념화를 연습하면은 여러분이 날개를 낳을 수 있어요. 상담의 부분에.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이 부분들이 어렵지만은. 자, 그래서 사례 개념화 연습에 대한 샘플을 이렇게 이제 지금 검사가 아닌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받고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은 두 가지입니다. 강의가 아주 만족스러워서 다 알아들었다. 아니면은 어려워서 질문을 모르겠다. 이 두 가지인데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다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 평가서 하시고, 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몇 시간인가? 6시간 동안 우리 애쓰고 수고한 우리에게 먼저 참 수고했다. 우리 엉덩이 참 수고했다. 우리 허리 애썼다. 자, 머리에도 고생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한 저에게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